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강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강에서는 실험 설계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설계는 관심 요인이라는 것은 변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심 요인들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효과적인 연구와 분석을 구상하고 계획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실험 설계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변수의 조작, 결과가 되는 변수값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수나 요인들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키거나 조작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소비자 제품 선택에 용기 크기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크기의 용기를 조사 대상에 따라 용기 크기를 조작한다. 이런 것도 하나의 예가 되겠죠. 그리고 요즘 코로나 시대인데, 코로나 백신을 개발할 때도 그 백신의 양을 조절한다던가 이렇게 하면서 그 실험 대상자들을 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겠죠. 이런 것도 일종의 조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생 변수 통제 및 제거, 실험 변수와 결과 변수 이외의 변수로서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통제하거나 제거함,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콜라의 맛이 소비자 제품 선택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해서 맛 위의 변수인 브랜드명이라든가 가격, 이런 것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맛만 갖고 맛이 어떻게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친지를 조사를 해야 그 결과를 맛에 대한 영향관계라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실험 대상의 무작위화라는 겁니다.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실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면 광고 효과 측정에 관한 실험에 참가하는 소비자들은 표적 집단 소비자들 전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무작위 선정되어야 함입니다. 랜덤 샘플링이라는 말 여러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무작위로 선정돼야 된다. 내가 원하는 표본을 선택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과가 왜곡되겠죠. 그러면은 조사 결과를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작위화 해야 되는데, 사회과학에서는 사실 이게 좀 거의 불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 설계의 기본 모형이라고 하면, 실험 변수가 노출되기 전에 사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X가 노출이라는 뜻입니다. 노출을 하면 그 결과로 그 노출이 된 후에 사후 측정을 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광고 전에 측정한 매출액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광고를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광고 후에 측정한 매출액, 이 관계를 보면 광고에 따라 매출액이 얼만큼 변화됐는지, 이런 관계를 보는 게 일종의 실험 설계의 기본 모형이다. 이 기본 모형에 여러 가지 가설을 설정을 해서 이제 조사 분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실험 설계의 기본 요소, 가설의 정의,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두 개 변수들 간의 잠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문장을 말한다. 중소기업 CEO의 혁신 성향이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것이 하나의 가설이다. 라고 검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설의 특징은 실험자가 실험을 통하여 밝히고자 하는 사항을
문장으로 요약한 것으로 선언문 형식이다 라는 거고요. 광고는 매출액 증대에 긍정력을 미친다 라서 이런 가설을 설정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가설의 요건은 논리적이고 간결하며 명확히 표현되어 입증된 결과는 일반화가 가능해야 된다. 또한 검증 가능해야 되죠. 검증 가능하다는 것은 통계적 분석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용된 요인 변수는 계량화가 가능해야 통계로 분석을 할 수가 있죠. 수치화가 돼야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험 설계의 기본 요소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변수겠죠. 그 변수라는 것은 관심 대상인 개체의 속성이나 특성을 특성을 측정하여 기록한 것이다. 이것이 변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CEO의 혁신 성향이 그 기업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설정했다면 혁신성과 기업 성과는 이 가설의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혁신성은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독립 변수가 되고 실험 변수라고도 하고, 결과 변수, 종속 변수의 값에 영향을 미쳐 종속 변수가 특정한 값을 갖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가정하는 변수다 라는 거고, 결과 변수는 종속 변수라고도 하는데 실험 변수, 독립 변수의 영향을 받아 그 값이 변할 것이라고 가정한 변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를 하면 광고비 지출을 늘리면 매출액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가설을 했다가 하면은 광고비 지출이 실험 변수, 독립 변수가 되고 매출액 증가는 결과 변수, 종속 변수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외생 변수, 통제 변수라고 하는데 앞에서도 계속 설명을 해왔죠. 일종의 독립 변수나 실험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값이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제거되거나 통제되어야 되는 변수다라는 겁니다. 독립 변수는 예를 들어서 서비스 수준이라고 할 때 식당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설정했다면 식당 선호도는 종속 변수가 되겠죠. 그런데 이 식당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서비스 수준뿐만 아니라 맛도 있을 것이고 가격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식당의 위치, 좋은 장소에 있는 것도 식당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이번에 연구하는 것은 서비스 수준이 식당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것만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가격, 맛, 식장 위치 이런 것은 영향을 미치는 거에서 제외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외생 변수는 가격, 뭐 여기 청결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통제가 되거나 제외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생 변수는 이런 연구 과정에서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생 변수의 유형을 보면 첫 번째, 우발적 사건. 실험자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으로 실험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우발적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적 회귀. 실험 대상에 대한 측정을 반복될수록 결과 변수 값이 실험 대상의 평균 값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되겠어요. 그래서 실험을 계속 측정하다 보면 실험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인식을 하게 돼가지고 지금 그냥 중간값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측정 방법의 변화, 관찰자의 변화나 설문지와 같은 특정 방법의 변화가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잣대를 갖고도 계속 측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표본의 편중, 실험의 대상이 되는 집단의 차이가 결과의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표본이 무작위화해서 랜덤 샘플링으로 추출되어야 되는데 어느 특정 계층에 편중돼 있다. 그러면은 그 실험 결과는 편중돼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화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실험 대상의 소멸, 실험 대상이 시험 기간 동안 실험 대상에서 이탈함으로써 실험 결과가 왜곡되는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실험 대상이 계속 실험하고 있는데 이 대상이 사라졌어요. 아니면 없어졌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동물 대상 실험을 하는데 동물이 갑자기 죽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소멸한 거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숙 효과. 실험 기간 중 실험 집단의 특성 변화가 결과 변수에 미치는 효과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실험인데 이 청소년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성인이 돼 버렸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청소년 대상 실험인데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 효과. 과거 유사한 실험에 참여한 실험 대상의 경험이 결과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그 성숙 효과 비슷한 거예요. 이것도 성숙 효과가 아니라 경험 효과 좀 비슷한 거죠. 전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대답을 하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이 시험 효과는 주 시험 효과와 그 상호 시험 효과가 있는데 주 시험 효과는 실험 변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측정을 반복하여 결과값에 발생하는 효과다 이런 겁니다. 동일한 실험을 반복하면 이 측정 대상 그러니까 시험 대상이 계속 치어다 보면 시험 점수에 영향을 미쳐요. 똑같은 시험을 계속 비슷한 환경에서 치다 보면 아 이때는 요거를 답을 선택하는 게 확률이 높아지더라 그런 거를 감으로 느끼게 되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것. 또 아 시험을 몇 번 쳐보니까 여기에서 공부를 하면 시험이 많이 나오더라. 뭐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주시험 효과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상호작용 효과, 시험 효과. 이건 뭐냐면 실험 변수를 가하기 전에 면자 결과 변수를 측정함으로써 후에 다시 측정할 변수 결과 변수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어 실험 변수 자체의 영향이 달라지게 되는 효과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상표 인지도 측정으로 높아진 관심이 광고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킴으로써 실험 변수의 효과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상표 인지도를 측정을 해요. BMW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뭐 이런 거 인지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광고를 구해주면은 더 관심 있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써 상표 인지도에 대한 효과가 높아진다라는 거죠. BMW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인가 이런 것이 광고에서 더 관심 있게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상호작용 시험 효과다라는 거죠. 이런 외생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그래서 통제돼야 된다라는 것이 외생 변수 통제인데 첫 번째 방법이 제거. 이것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상쇄. 하나의 실험 집단에 두 개 이상의 실험 변수가 가해질 경우 실험 변수를 번갈아 적용함으로써 순서의 효과 순서에 의한 효과를 상쇄시킨다. 번갈아 적용시키면서 순서에 의한 효과를 상쇄시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무작위화 표본이 편중되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완전히 무작위화 시키면은 통제가 확실히 시킬 수 있어요. 외생 변수 효과를 없애는 경우, 알 수 없는 경우, 효과를 알 수 없는 경우 실험 대상이 되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여 외상 변수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실험 집단이 있고 통제 집단을 모집단에서 완전히 무작위로 추출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균형화. 외생 변수를 세전에 아는 경우 외생 변수가 실험 대상이 되는 각 집단에 균등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선정하여 외생 변수의 효과를 통제한다라는 겁니다. 그 균형되게 균등하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도록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통제하는 방법인데, 사실 이런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방법들입니다. 예, 그래서 제거, 상쇄, 무작위와 균형화, 이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사회과학에서는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방법들이에요. 그건 뒤에 가서 또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도 기출문제 보면은 외생변수의 개념, 통제 방법을 설명하시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앞의 내용을 보고 작성해 보십시오. 그래서 실험 설계의 종류, 실험 설계란 이제 관심 요인들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균형 잡기 위하여 효과적인 연구와 분석을 구상하고 계획하시는 거라고 했죠. 이러한 실험 설계에서는 결과의 일반화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 외생 변수들이. 이런 외생 변수를 완벽한 통제와 모집단을 정확하게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나 대부분 실제 상황에서는 완벽하게 외생 변수를 통제하거나 모집단을 정확하게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선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사회과학에서는 더 어려워요. 따라서 연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준과 표본 추출 과정을 결정하여 실험을 설계하고 연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험 설계의 종류는 원시 실험 설계, 순수 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가 있는데, 실험 변수의 노출 시점 및 대상에 대한 통제에 따라 원시 실험 설계는 이것이 없고, 순수 실험 설계는 있고, 유산 시험 설계는 없다. 그리고 실험 결과의 측정 시점 및 대상에 대한 통제에 따라 원시 시험 설계는 없고, 순수 시험 설계는 있고, 유사 실험 설계는 있다. 이렇게 분류가 되고, 선정의 무작위와 를 기준으로 해서는 원시 실험 설계는 없고, 순수 실험 설계는 있고, 유사 실험 설계는 없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원시 설계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없어요. 순수 실험 설계는 모든 게 다 있고, 유사 실험 설계는 실험 결과의 측정 및 대상에 대한 통제에서만 있고 나머지는 없다. 이렇게 해서 유사 실험 설계를 구분하는데, 이 원시 실험 설계와 이런 그 순수 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를 이제 또 보다 더 좀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험 설계 예제에 사용된 부호와 의미, 요거 기호를 잘 알아두십시오. R, 실험 참가자를 각각의 실험 집단에 무작위로 할당하는 것이다. R, 랜덤 세플링에서 무작위로 할당한다. EG, 이것은 실험 집단이고, CG, 이거는 통제 집단. X, 이것은 실험 대상자들을 실험 변수에 노출시킨다 라는 뜻이고, O, 이거는 실험 변수를 측정한 값, 그리고 E는 실험 효과, 이런 기호로 쓰인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시 실험 설계는 표본의 무작위화나 실험의 통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가설을 검증하기보다는 문제를 도출하거나 문제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순수 실험 설계를 수행하기 전에 일종의 탐색적인 연구에 활용이 된다라는 거죠. 탐색적 연구, 예비적 연구에 활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일 집단 사후 실험 설계라는 것이 첫 번째인데, 실험 대상을 실험 변수에 노출시킨 후 실험 결과를 사후적으로 한 번만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실험은 실험과 관련된 변수들을 조작할 수 없고, 또한 실험 대상은 실험자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통제가 전혀 안 되니까 사실 이게 일반화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로 신상품 테스트나 구매 의향 연구, 사전 측정이 필요 없는 것에 많이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선거 방송 노출하고 선거 방송에 대한 인지도 조사, 뭐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실험 설계. 이 실험 방법은 실험 변수를 도입하기 전과 후의 결과 변수를 측정하여 그 차이로 실험 변수의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 이 실험 방법 역시 그 외생 변수에 대한 통제는 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차이를 정확한 실험 변수의 효과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왜? 외생 변수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특정 지역이나 연령대에 의한 표본 편중이나 TV 선거 방송 이외의 다른 대중 매체, 즉 신문이나 라디오, 잡지 등에 의한 효과를 간과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실험 전에 후보별 지지도를 조사를 하고 선거 방송을 노출을 해서 실험 후 후보자의 그 지지율을 조사를 하면 그 차이가 나면은 선거 방송 노출에 대한 효과를 알 수 있겠죠. 근데 그 차이 결과 값은 선거 방송 노출뿐만 아니라 신문에 의해서 얻은 것인지, 라디오에 의해서 얻은 것인지, 잡지에 의해서 얻은 것인지는 그런 것이 통제되었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시 실험 설계라는 겁니다. 그거에서 세 번째, 집단 비교 설계. 실험 변수가 노출되는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 간의 결과 변수 값의 차이로 실험 변수의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대상 집단의 무작위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 집단 자체의 이질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차이와 실험 대상의 소멸과 같은 외생 변수를 통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무작위화되지 않고 소멸이라는 이런 외생 변수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반화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험 집단 2주에는 노출을 시키는 겁니다. X 노출을 시키면은 O, 1이라는 결과값이 나올 거고, 통제 집단 CG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값을 그 구한 다음에 노출시킨 집단의 값과 노출시키지 않은 집단의 차이 Q1에서 Q2를 빼주면 그 차이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 차이를 측정하는 것인데, 사실 O1, O2가 무작위화되지 않고 편중된 집단이라면 이것의 결과값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또 소멸하면은 실험 대상이 소멸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또한 결과값에 일반화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 실험 설계는 예비적 연구, 탐색적 연구에 주로 사용을 해서
전반적인 데이터라든가 내 연구 그 과제에 어떠한 그 탐색적인 결과를 얻어낼 때 어떠한 현상이 있다, 어떠한 것이 좀 보인다, 일반화했었지만 어떤 측면이 있다, 이런 것을 탐색적으로 연구할 때 우리가 이 방법을 쓴다라고 이제 그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시 실험 설계까지 강의를 하고 4강에서는 순수 시험 설계, 그 이후에 다른 설계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중요한 것은 외생 변수라는 개념,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실험 설계를 할 때 어떠한 원시 실험 설계가 있고 순수 시험 설계가 있고 유사 실험 설계가 있죠. 이 차이,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이런 차이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의 약술 문제로 종종 출제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강의할 때마다 매회 기출 문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꼭 써보시라고 그랬어요. 그 써봐서 익히고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개념 정리가 빨리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강의를 자주 반복해서 들어라. 그러면은 머릿속에 인식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자, 통계가 이제 자꾸 이제 심화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개념의 정립을 위해서 심화 과정으로 가고 있는데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상황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